안녕하세요. 이승윤 법무사입니다. 본 강의는 상업등기 기초부터 전자등기 신청까지 상업등기 실무를 공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주요 목차와 차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강부터 30강까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총론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고 그 다음에 회사를 설립하고 본점을 이전하고 그 다음에 지배인까지 그 다음에 대표이사 임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구를 구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기구를 구성하는 단계. 그 다음에 신주 발행부터 해서 특수한 주식 소각까지 자본의 증감을 나타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산 및 청산 및 계속 부활, 이제 회사를 소멸시키고 다시 특정 시기에 부활시키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회사를 처음에 시작해서 마지막 이렇게 소멸시까지 실무에서 주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입보험 신청이나 전자 신청들이 각각의 등기 절차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실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자 신청을 하고 실제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 작성하는지 아마 본 강의를 통해서 거의 익숙해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회사의 개념과 종류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의 개념입니다. 회사의 개념은 상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정의를. 그러나 이 회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일상생활에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회사의 개념과 상법상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인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법인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정확하게 상법상 법인을 회사라고 칭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인의 일부로서 법인 전체, 법인 제도를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법상 회사는 크게 인적회사와 물적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크게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회사를 이루는 그 구성이 인적이냐 물적이냐에 따라서 기관의 구성과 특징, 출자 한도, 출자 방법, 그 다음에 지분의 양도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 기본적인 특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상법상 총 5가지 회사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특징들과 구성들을 보고 현실상 어떤 회사들이 각각의 회사를 채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개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상법 169조에서는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영리와 법인 이 두 가지가 핵심을 이루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만 영리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영리성은 사업을 한다, 돈을 번다, 장사를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고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은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고 이윤이 되는 행위를 하고 사업을 해서 번 돈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구분하면 어떤 회사가 장사를 했어요. 사업을 해서 돈은 많은 이익을 벌었어요. 근데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회사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배가 핵심입니다. 분배가. 그래서 분배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것이 영리의 일을 한다, 영리성을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단성입니다. 사단성은 상법에서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삭제된 단어이긴 하지만 사단성이라는 개념은 재단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모인 단체라는 뜻입니다. 재단은 재산이 모인 단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상법상 회사는 재산이 모인 것이 아니고 사람이 모인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모인 집단이 법인화된 것이 바로 회사가 되겠습니다. 회사. 다음으로 법인성,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독립적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민법상 자연인의 하나입니다. 자연인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권리 의무의 주체성을 가져야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라는 것은 법으로 만든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자연인에 비해서 빗대서. 그래서 이 법인에게 권리 의무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위해 법인성을 부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요약하겠습니다.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이 모인 법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리법인 회사의 위치를 보기 위해서 이 도표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법인의 일환이라고 그랬죠. 일종이라고 그랬죠. 법인은 크게 이렇게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적용도 공법인은 공법의 적용을 받고 사법인은 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공법인은 크게 국가나 공공단체, 지단체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는 상법상 회사는 여기 사법인에 속합니다. 사법인. 다만 사법인 중에서도 아까 앞에서 개념상 보고 오셨죠. 사단성을 가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법인은. 구성 요소에 따라서 사람이 모인 집단을 법인화시킨 것이 사단법인. 재산이 모인 집단을 법인화시킨 것이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장학회라든가 자선단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리성 여부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사단법인도 되고 비영리법인도 가능합니다. 사단법인은. 다만 재단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만 가능합니다. 영리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성원이 영리 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모인 집단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리는 분배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분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리성을 가질 수 없죠. 원천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영리 재단법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공부하게 될 상법상 법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리사단법인은, 자, 상법상 법인만이 영리사단법인입니다. 영리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왔죠. 분배가 핵심입니다. 상법상 영리회사는 총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사법인으로 합자, 한명, 유한, 주식회사,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총 5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부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약간 이 표상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이 있는데 여기 가보면 민법상 비영리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똑같이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법인들입니다. 하나는 사단법인으로 구성됐고 사람으로, 하나는 재단으로 구성됐대 민법상 비영리 목적을 가진 것들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학술기의 사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상. 따라서 이 법인들은 둘 다 여기에 있는 전부 법인들은 비영리법입니다. 비영리법인. 따라서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강의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이런 법인들도 존재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셨듯이 영리법인은 이쪽에 위치한다 정도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법상 회사를 저희는 공부하고 있죠. 회사는 법인의 한 종류임을 앞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은 법에서 만든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법인 제도를 그럼 사람들이 왜 만들었을까를 이해하는 것이 추후 회사를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 제도, 법인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을 만든 이유는 법률 관계를 단순화시키고 거래 관계를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1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창회가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들이 동창회 활동을 하는데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매를 해서 사무실을 마련하겠죠. 그런데 이 계약을 할 때 혹은 등기를 할 때 회원이 100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00명의 회원들이 다 움직여서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등기를 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전부 일일이 발급해야 됩니다. 불편하죠.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죠? 다음으로 은행에 동창회 통장 계좌를 개설할 때도 역시 원칙적으로입니다. 원칙적으로 100명의 이름으로 다 개설해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죠. 거래를 할 때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동창회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가피하게 소송을 치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도 원고와 비고가 될 텐데 그 법정에 100명이 다 출석해야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선정당사자 제도라는 특수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전부 100명입니다. 100명.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불편함,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즉 거래관계의 편리를 위해서 법인 제도가 태어났다, 만들어졌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법인 제도가 갖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왕 법인을 만들었는데 법인이 자연인에 비해 갖는 장점들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법인 재산과 구성원의 재산의 구별, 유한 책임성, 위험 회피 이런 단어들이 보이죠. 기본적으로 법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개인 이철수가 있고 먹자대계 대표,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철수가 있고 주식회사 먹자대계 대표 이철수, 법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보시면 자, 이철수를 A라고 해보겠습니다. A가 어떤 법률 행위를 통해서 자연이니까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채권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A의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억 있다고 하면 10억의 범위 내에서 A는, 즉 이철수는 책임을 집니다. 개인 재산 통틀어서 책임을 집니다. 그죠? 네, 이게 개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먹자대계라는 상호를 가지고 대개 사업을 해요. 식당을 합니다. 식당을.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식당을 하면 이렇게 임대를 해서 사업체를 이렇게 하죠. 네,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개인 재산은 10억인데 여기에 3억을 투자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7억 나왔죠. 7억.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이렇게 개인 사업자로서 어떤 상대방과 거래를 합니다. 많죠. 뭐 물자 거래를 하고 대개도 떼와야 되고 많죠. 예, 이런 거래를 하다가 채권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이 채무에 대해서 자, 이 사업자의 사업체가 3억이 있고 이 사람 개인 재산이 7억이 있어요. 근데 개인 사업을 하다가 어느 범위까지 부담을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 채권 채무에 대해서 이 사람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자,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에 관련된 이 3억은 여기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채권자를. 자, 갑에게 당연히 이 3억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지죠. 사업체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 개인 재산이 7억은요. 7억도 역시 바로 책임을 집니다. 이게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체와 본인 개인의 재산이 구분이 없습니다. 통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통으로. 자, 그러면 이제 주식회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 자, 먹자대계네요. 먹자대계라고 해서 주식회사에 이렇게 10억 중에 똑같이 3억을 투자했어요. 자본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자, 똑같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대개도 이렇게 대개를 물량을 공급받고 그다음에 기타 사업에 필요한 재료들을 수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채무를 부담하겠죠. 채무를 부담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겼어요.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지금 이철수가. 그래서 갑이 강제집행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3억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돼요. 3억의 범위 내에서만. 나머지 이 사람 개인 재산이 더 많죠. 7억이라고 그랬잖아요. 7억? 그럼 7억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제집행을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법인성을 가지는 법인의 이 유한 책임성과 위험 회피라는 장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3억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책임을 지면 되고 7억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구별, 책임 주체의 분리라는 것은 이 개인 재산과 법인 재산이 엄격하게 이렇게 분리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업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이것이 법인 제도가 갖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법인 전환 이유입니다. 아까 먹자 대개가 사업을 하다가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주식회사 먹자 대개로 바꿨죠. 법인 전환입니다. 법인 전환.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왜 개인 사업을 잘 하다가 법인으로 왜 바꿨을까? 아까 이전에 위험 회피라는 장점도 있지만 세무적인 혜택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법인세법에 의해서 그 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인세법상 법인세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율이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자 2억을 기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2억일 때 10%의 세율만 부담하죠. 법인세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종합소득세율은 보시죠. 2억까지 가면 이 좀 중반 되겠네요. 1.5억과 3억의 중반 정도 되죠. 그러면 뭐 한 35%만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3.5배죠. 그죠? 3.5배.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죠? 여기 세금 한 1,000만 원 내야 된다고 하면 여기는 3,500 내야 돼요. 3,500. 그러면 이 먹자대게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거 법인 전환해야 되겠다. 법인 전환. 이게 내가 장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익만 많이 올려서 되는 게 아니고 빠르게 세무적인 부분을 조절하고 법인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생각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을 전환 이걸 이제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큰 업체와 거래를 할 때 좀 더 투자에 용이합니다. 투자 유치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좀 더 원활한 거래를 할 수 있고 투자 상대방이나 혹은 거래 상대방도 개인 누구누구보다 법인, 주식회사 누구누구 이게 좀 더 신뢰가 가죠. 그 다음에 좀 더 명확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법인화를 시도합니다. 이처럼 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회사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에까지 법인을 봤고요. 법인 중에서 상법상 법인인 회사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의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라는 기본적인 특징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뒤에 회사의 종류를 구분하는데 조금 유리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앞에서 하고 왔죠. 영리행위를 하는 법인을 얘기합니다. 인적 회사는 그 회사의 구성의 핵심이 인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한테 있고 물적 회사는 즉 자본에 있는 겁니다. 자금, 돈에 있습니다. 돈. 그래서 물적 회사는 돈이 결합된 회사이고 인적 회사는 사람이 결합된 회사이다. 따라서 나중에 나오게 될 회사 내 구성이라든가 직원의 양도라든가 의결권의 행사 등이 사람, 인적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물적 회사에서는 이 즉
주식회사는 주식 단위, 유한회사는 출자 자수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회사들은 상법상 한명회사, 합자회사가 있고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유는 회사의 소유를 얘기하고 경영은 업무 집행이나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전부 다 인적회사니까 이 인적회사 구성원이 전부 다 이걸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물적회사, 상법상 물적회사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특징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는 데 있습니다. 즉, 물적회사의 소유주가 경영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업무 집행과 의사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자들이 별도로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경영을 하게 돼서 이 두 개가 엄격하게 분리되는 것이 이 구조입니다. 이제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유한책임회사라고 있는데 이 유한책임회사는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책임회사를 할 때는 어느 부분이 인적 요소이고 어느 부분이 물적 요소인지를 조금 구분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적인 용어의 정리가 조금 필요합니다. 상법상 용어의 정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원이라고 알고 계신 것은 회사의 직원을 주로 얘기하죠. 그죠?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 그죠?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원이라고 보통 알고 있죠. 직원. 그러나 상법상 사원은 한명합자 유한책임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원은 출자자를 의미합니다.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출자자. 주식회사에서는 이 사원을 주주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에서 이 사원과 주주는 이렇게 같은 겁니다. 즉, 둘 다 출자자가 되겠습니다. 출자자를 의미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다음으로 이런 사원들, 이런 구성원들이 부담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를 만들죠. 그럼 그 회사에 대해서 부담하는 책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직접 무한, 간접 유한 이렇게 막 나오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결합하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접 무한 책임이라고 그러고 간접 유한 책임이 한 세트로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뜻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직접 책임은 누구에게 직접이냐, 누구에게 직접 책임을 지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회사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채무가 발생했을 때 회사뿐 아니고 그 주주에게, 사원에게 바로 강제집행을 들어갈 수 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직접 책임을 얘기합니다. 무한 책임은 이 책임의 한도를 얘기합니다. 앞에 직접 책임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다면 무한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책임을 질 것이냐, 회사 채무에 대해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 책임은 말 그대로 한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계가. 이 말은 아까 먹자대개가 회사를 설립했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먹자대개 이철수가 있었죠. 이 사람이 개인 재산이 7억이었고 회사를 3억 들여서 설립했다고 했죠. 아까 앞에서 예입니다. 자, 그러면 무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 회사 재산 3억 플러스 본인 재산 7억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다 진다는 얘기입니다. 다 무한 책임, 개인 재산까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인적 회사, 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 좀 특색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접 유한 책임은 위의 것과 반대입니다. 간접 책임은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간접 책임을 진다. 그럼 간접 책임은 뭐냐? 다이렉트로 이렇게 못 들어온다고 그랬죠. 채권자 갑이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개인의 재산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만. 해서 유한 책임이 되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직접 무한 책임과 간접 유한 책임 이렇게 세트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제 상법상 회사의 종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회사는 한명회사입니다. 자, 한명회사는 앞에서 보셨듯이 인적회사의 한 종류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이름에서도 이게 한명입니다.
자, 합칠 합자에 이런 명자입니다. 이런 명자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해서 사람이 합쳐진, 구성이 사람이 된 회사란 뜻입니다. 따라서 구성원이 벌써 2명 이상이죠. 1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2명 이상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책임. 자, 앞에서 보신 이제 용어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기네 개인 재산까지 다 통틀어 회사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원. 자, 기관의 구성을 보시면 인적 회사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두드러집니다. 자, 인적 회사의 특징은 제가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다고 그랬죠.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다. 경영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업무 집행과 회사 대표를 누가 할 거냐, 누가 가져가느냐. 소유자가 경영도 같이 한다 이 얘기입니다. 경영도. 따라서 회사 대표 업무 집행이 똑같이 무한책임 사원이 하고 있죠. 한명회사를 설립한 무한책임 사원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도 역시 무한책임 사원이 하고 있죠.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고 있죠. 지금. 다음으로 감사기관이 없습니다. 감사기관이. 여러분이 흔히 감사라고 있죠. 감사. 이사, 감사할 때 감사. 감독, 관리 감독하는 감사기관입니다. 이 감사기관이 없는 이유는 책임을 무한대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한책임 사원이. 그래서 감사기관이 없어도 책임을 무한대로 부담하기 때문에 감사기관의 필요성을 크게 가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의결이 1사원 1지분입니다. 즉, 한 사람당 하나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단위가 한 사람이죠. 한 사람. 그래서 인적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책임은 직접 무한 책임을 집니다. 앞에서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출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뭉치죠. 따라서 재산뿐만 아니고, 재산이 기본입니다. 뿐만 아니고 노무, 신용도 다 출자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지분의 양도에 있어서 사원 전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한됩니다. 제한됩니다. 원칙 제한됩니다. 그 이유는 인적 결합이 강한 회사입니다. 내가 A하고만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분의 양도를 자유롭게 해버리면 A가 다른 사람한테 팔고 가버리면 나는 다른 사람하고 사업을 해야 돼요. 이건 안 되죠. 내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분의 양도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지위 상속, 사원 사망 시 상속인의 자격 승계가 안 됩니다. 다른 역시 사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인정해버리면. 내가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다음으로 이런 유형의 한명회사는 모두 출자금이 있고 아이템도 같이 할 때, 즉 동업할 때, 아이템도 같아서 동업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로 가족적이고 인적 연대가 강한 소규모 회사에 적용됩니다. 자, 다음은 합자회사입니다. 합자회사는 앞에 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자는 자본입니다. 자본. 인적 구성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본적인 요소를 들여온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유한책임 사원입니다. 자, 유한이 나왔죠? 유한. 책임의 종류에서 유한책임을 배웠습니다. 그죠? 유한책임은 자본금의 한도로만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본금을 그럼 출자하겠죠? 한도가 있으면. 그래서 유한책임 사원의 책임은 간접 유한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출자도 역시 재산 출자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한도로만 책임을 진다. 그래서 유한책임 사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본질이 인적회사죠. 본질이. 그죠? 따라서 자, 기관의 구성과 지분 이런 것들을 보시면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어져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와 업무는 역시 무한책임 사원이 하죠. 의사결정도 무한책임 사원. 감사기관이 없습니다. 인적 요소들이죠. 전부 다. 그죠? 다만 자본이 유한책임 사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감사는 아니고요. 감시권이라는 약한 정도의 약간 견제책이 존재합니다.